백악관이 미국민 1인당 600달러 직접 지원을 포함해 9,160억 달러 규모의 새 제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미국민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인증 시한이 지남에 따라 주지사들이 결정한 선거인단으로 바이든 당선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렌트비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30일로 마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악관이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을 포함해 9,160억 달러 규모의 새 제안을 내놓아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다소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새 제안에선 민주당이 지지했던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에서 제외됐던 미국민 직접 지원을 되살렸으나 절반인 600달러로 줄였고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도 없애 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080억 달러짜리 초당파 상원안대로 내주말 안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양당 지도부가 공개 선언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백악관의 새 제안으로 다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초당파 상원안에 9,080억 달러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9,160억 달러 규모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안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 케빈 매커시 하원대표와 논의한 끝에 초당파 상원안에 대해 수정 제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새 제안에서 미국민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켰으나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절반인 600달러로 대폭 내리고 자녀 1인당은 600달러로 100달러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대신에 이에 필요한 1,50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연방실업수당의 총 예산안을 초당파 상원안의 1,8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대폭 삭감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럴 경우 장기 실직자들에게 제공하는 13주 추가 실업수당 지원만 연장되고 상원안의 주당 300달러씩 연방실업수당은 없어지게 됩니다. 백악관의 새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의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연방 지원이 절실한 실직자들에 대한 연방 실업수당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계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 등 상당수 연방 의원들은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을 이번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양보해 9,080억 달러의 초당파 상원안을 지지하자 타협안이 손안에 들어왔다며 곧 타결될 것으로 공개 표명했다가 돌연 돌아서 5,500억 달러 입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매커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초당파 상원안 중에서 민주당이 우선시하고 있는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 1,800억 달러와 공화당의 우선 상황인 코로나 소송 면제를 이번에 동시에 제외하자고 제의하고 연방실업수당도 삭제해 5,680억 달러 규모로 다시 낮춰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당초 데드라인이었던 11일 이후부터 일주일 임시예산으로 시간을 번 후에 연방예산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부착시켜 18일까지 최종 가결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막판에도 서로 다른 제안들을 내놓고 있어 올해안 시행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화이자 백신 승인 여부를 논의할 FDA의 공개 회의에 앞서 FDA의 과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예방에 효과적이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할 안전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미국민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도 브리핑에서 초기 백신 배포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FDA가 코로나 백신을 곧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침범한 순간부터 우리는 빠른 속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FDA의 승인을 받기까지 며칠 안 남았다며 우리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부터 대량 배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먼저 접종받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며 각 주지사들에게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번 달에 백신 접종 수천만 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매우 빨리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며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미국민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브리핑에서 주정부의 초기 코로나 백신 배포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에 할당될 첫 백신은 15만 5천 개이며 그중 화이자 백신은 5,700개가 포함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 배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0만 4,300회 분량으로 그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시설의 직원들과 거주자도 최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섭씨 영하 20도 정도에서 보관이 가능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도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메릴랜드주는 화이자가 개발한 초저온 냉동고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온라인으로 예방접종을 추적하고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규제당국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평가를 발표하고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정부가 역사상 가장 큰 예방접종을 승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내일 백신 승인 여부 회의를 앞두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에서 화이자 백신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전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 예방에 95% 효과가 있다는 화이자사의 이전 데이터와 동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2개월간의 시험 데이터에서 중대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반응, 피로나 두통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인증 시한이 지나 주지사들이 이미 인증한 선거인단으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선거인단의 선거와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개표로 최종 확정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의 개표일까지 연방의원들이 분쟁주들의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한두 가지 옵션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합동 취임식 준비위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미국 대선의 승자인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는 법적 절차에서 핵심 시한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이 잠정 결정되고 부정선거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은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시한이었던 8일 안전한 피난처 마감일에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대선 결과와 승자를 공식 인증하고 오는 14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분쟁을 겪은 주들을 포함해 모든 주들이 대선 결과와 승자를 공식 인증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의 232명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잠정 결정지었습니다. 아직 잠정 결정으로 표현되는 것은 오는 14일 선거인단 538명이 각 주 수도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의 선거 결과를 개표해야 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최종 당선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일 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중대 결단을 예고하고 있고 그의 법률팀은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뒤집기에 많은 시간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바이든 승리를 뒤집는 데 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주들이 분쟁을 끝내고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연방 시한인 8일이 지남에 따라 트럼프 측은 바이든 승리를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8일에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게 위헌이라며 공화당 의원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개입하기를 거부해
트럼프 측의 첫 번째 연방 시한 내 뒤집기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측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옵션은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에서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개표할 때 연방 하원의원 1명, 연방 상원의원 1명 이상이 일부 주들의 투표 결과에 반대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반대를 제기하면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에서 표결에 붙이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측 시도를 일축하게 분명하고 상원이 무효화시킬 수는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00원이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개표 이전에 움직일 수 없는 부정선거 물증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화당 의원들마저 외면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 최종 확정되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텍사스주가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들 4개 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를 늘렸다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만큼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는 이들 주들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투표 규칙과 절차를 변경한 데 있어 헌법에 따라 주의회, 즉 입법부를 통해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선거인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는 이들 4개 주에서 투표의 규칙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이는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텍사스주는 이 같은 결과로 이들 경합주들에서 투표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인단 조항에서 헌법을 위반했기에 연방 대법원은 이들 4개 주 의회에 직접 대통령 선거인단 지명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헌법 제3조는 대법원이 제1심 관할권을 갖는 케이스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제1심 관할권을 갖는 케이스 중 하나는 2개 이상의 주에서 같은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인데 텍사스의 소송이 이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을 재량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왔지만 만약 사건이 이미 정해진 헌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케이스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월 20일 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지를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고등법원, 즉 대법원이 이 소송을 맡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서 팩스턴 장관은 이들 4개 주에서는 불법 투표 신청서와 투표 용지를 접수, 평가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요건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무시함으로써 이들 주들이 시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무결성을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와 합법적인 선거를 치른 다른 모든 주들도 오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까지 텍사스의 발의에 응답하도록 피고주들에 명령했습니다. 법대 교수 출신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소송을 지지하며 이 소송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과 그 법률팀이 중재자로서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4개 주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트윗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 역시 이 소송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렌트비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30일로 마감됩니다. 지난 4월 1일 이후 렌트비나 모기지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로 해고를 당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돼 일을 할 수 없는 직장의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렌트비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랠프 로던 주지사는 지난 10월 7일 버지니아 렌트비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1,2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렌트비와 모기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과 주택 소유주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경기부양책 케어스 액트에서 $5천만 달러, 지난 10월에 $1,200만 달러가 추가 투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후 렌트비나 모기지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재정 지원은 한 차례에 한해, 그러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고를 당했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 사업장이 코로나19에 노출이 심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유아원 폐쇄로 자녀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경우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virginiahousing.com/rmrp에서 신청하고 세입자는 dhcd.virginia.gov/eligibility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 확인서와 같은 소득 증명서와 렌트 계약서 또는 담보대출 명세서 등입니다. 신청서는 오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되어야 하고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는 페어팩스 카운티 703-222-0880, 라우든 카운티 703-777-0420,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703-792-3366번입니다. 이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세입자 1,200만 가구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밀린 렌트비가 1월 초에는 가구당 평균 $5,850에 달할 것이며 2천만 명의 실직자들은 실업수당 연방지원까지 끊기면서 소득이 급감해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